오후 4시를 가리키는 정부 서울청사의 시계 아래로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19일 금융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은행권, 상호금융권, 저축은행까지 전 금융권의 기업 여신 담당 임원들이 한자리에 불려왔는데 설 연휴 직전에 이미 한 차례 긴급회의를 열었음에도 연휴가 끝나기 무섭게 다시 소집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단 하나의 주제는 다주택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연장해주던 임대사업자 대출의 고삐를 바짝 조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지 아십니까? 대출이 막힌 집주인이 집을 팔지 못하면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경매가 시작되는 순간 은행의 근저당이 먼저 돈을 가져가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은 대출로 밀려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이 영상의 후반부에서 알려드릴 등기부등본 확인법과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은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면 대통령이 직접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되는데도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한마디가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데 설 연휴 기간에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발언을 이어갔고 금융당국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지난해 9월 7일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은 이미 막혀있는 상태인데 신규 대출은 중단해놓고 기존 대출은 계속 연장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것이 핵심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묶여있는 것일까요? 국민신한 하나 우리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15조 1,777억 원입니다. 5대 은행으로 범위를 넓히면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 총액은 201조 8,449억 원이고 이 중 주거용 부동산 관련 대출만 16조 7,838억 원 수준인데 여기에 상호금융권의 수치는 아직 취합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금융권이 은행권보다 임대사업자 대출 비중이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높은 금리를 매기는 대신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으로 대출을 내줬기 때문이고 정확한 규모가 드러나면 시장의 충격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이 대출들이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를 이해해야 위험의 본질이 보입니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30년에서 40년 만기로 매달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구조여서 매달 조금씩 갚아 나가니까 만기가 와도 빚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대출은 완전히 달라서 처음에 3년에서 5년 만기로 한꺼번에 빌린 뒤 매년 이자만 내다가 만기가 되면 1년 단위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원금은 한 푼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면서 계속 빌려 쓰는 구조인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매년 공실 현황 정도만 형식적으로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직접 금융회사 사무처장이 직접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공개 발언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금융당국이 꺼내든 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임대사업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임대소득을 한 해 이자 비용으로 나눈 숫자입니다. 규제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1.5배 이상이어야 하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1.25배 이상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규제 지역에서 연간 이자 비용이 1,000만 원인 임대사업자라면 연간 임대 소득이 최소 1,500만 원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지금까지 대출을 처음 받을 때만 엄격하게 적용되었고 만기를 연장할 때는 형식적인 서류 검토만 거치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었다는 점인데 금융당국이 지금 검토하는 것은 이 기준을 매년 만기, 연장 시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폭탄이 되는지 현실의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연간 이자 비용은 이미 크게 늘어난 상태인데 동시에 공실이 발생하면 임대소득은 줄어들고 이자 비용은 올라가고 임대소득은 내려가면 이 비율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순간 은행은 대출 연장을 거부해야 하고 연장이 거부되면 임대사업자는 석 달 안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데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을 석 달 안에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집을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데 여기서 두 번째 벽에 부딪힙니다. 내놓는다고 팔리는 것이 아니라 특히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 같은 비공동주택 물건은 금매로 내놓아도 매수자를 찾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매물은 쏟아지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가격은 바닥을 향해 떨어지고 일정 기간 안에 매도하지 못하면 은행은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그 집은 결국 경매법정으로 끌려갑니다. 경매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가장 먼저 떨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대금에서 가장 먼저 돈을 가져가는 것은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이고, 세입자의 보증금은 은행 뒤에 줄을 서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일보다 전입신고가 늦었다면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낙찰가가 은행 대출금과 각종 세금을 합친 금액보다 적으면 세입자에게 돌아올 돈은 한 푼도 없을 수 있는데, 이것이 전세 사기와는 전혀 다른 경로에서 발생하는 보증금 증발의 구조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닌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출을 받아 여러 채의 주택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5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대출 연장 심사에서 탈락하면 5채 모두에 영향이 가서 한 채만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5채에 각각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피해자는 단번에 5가구로 불어나며 한 명의 집주인이 무너지면서 여러 가구의 보증금이 동시에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더 걱정되는 시나리오도 있는데, 대출 연장이 어려워진 집주인이 경매까지 가기 전에 먼저 이자 비용 대비 임대소득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보증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규제의 칼날이 집주인을 향했지만 실제 상처를 입는 것은 세입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인데, 금융당국 관계자도 세입자 주거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만큼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보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으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1,400원을 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펼치면 을고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그 집에 은행 빚이 걸려 있다는 뜻이니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설정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근저당 설정일이 여러분의 전입신고일보다 앞서 있다면 경매가 진행될 때 은행이 여러분보다 먼저 돈을 가져가고, 근저당 설정 금액이 집의 시세 대비 지나치게 높다면 경매 낙찰가로 은행 빚을 갚고 나면 여러분의 보증금까지 돌아올 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인데, 렌트홈이라는 임대등록 시스템에서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이번 규제 강화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며, 여기에 더해 집주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지도 파악해야 하는데, 보유 주택수가 많을수록 대출 규모가 크고 대출 연장 심사에서 탈락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보호장치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해두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증기갱이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가입 조건은 기관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계약 기간이 2년이라면 입주 후 1년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도권 기준 보증금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가 가입 대상이고, 보증료는 보증금의 0.1%에서 0.5% 수준으로 보증금 3억 원 기준 연간 3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인데, 이 돈이 아깝다고 가입하지 않았다가 보증금 전액을 날리는 것과 비교하면 보험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보험은 집의 시세 대비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의 합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미 빚이 너무 많이 설정된 집에서는 보험 자체가 가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할 때부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하며, 이미 살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이라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태의 더 큰 그림을 보면, 지난해 9월 7일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었고, 취득세 중과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압박하고 대출로 조이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계산이고, 매물이 쏟아지면 집값이 안정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교과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고 버틸수록 정부의 압박은 강해지고, 그 압박이 강해질수록 터질 때의 충격파도 커지며 15조 원이 넘는 대출이 한꺼번에 연장 심사를 받게 되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역사는 비슷한 패턴을 반복해 왔는데,
2003년 카드 대란 때도 그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듯이 빚으로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질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탑 맨 아래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구조에서 탑의 맨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은 전세 세입자이며 집주인의 빚 위에 내 보증금이 올라가 있는 구조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세입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지만 정책이 나오기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는데 정책은 늘 사건이 터진 뒤에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대출 연장 심사 기준을 두고 은행과 금융당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근저당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하고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하십시오. 이 네 가지를 오늘 안에 끝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보증금은 지금보다 훨씬 안전해집니다. 15조 원이라는 숫자는 뉴스 속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그 돈의 반대편에는 수십만 가구의 전세보증금이 놓여 있습니다. 대출의 고삐가 조여지는 지금 내 보증금이 안전한 줄에 서 있는지 위험한 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도 은행도 집주인도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